안녕하세요. 부자치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택수님. 예, 책의 1장에 보면 포난자의 성장이라는 챕터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컴퓨터가 기계학습을 통해 스스로 조율하고 있다. 내가 한 역할이라고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학습해야 하는지, 즉 학습 그 자체가 아닌 메타 학습에 관해 기술한 것뿐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이 일단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 부분을 읽고 제가 느낀 거는 이런 기계학습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프로그래머의 역할이 과거와 바뀌는 건지, 어떤 식으로 뭐 기존과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메타 학습에 관해 기술한 것뿐이고 자기는 이게 한게 없다. 이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내가 설명하면 안 되는 네. 거지? 아니 제일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과생의 마인드로 예. 설명을 하면은 이과생의 마인드로 수정 고정해 주세요. 예. 그냥 내가 어떤 아까 평가에서 이어지는 얘기니까. 예. 자, 얘가 계속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평가를 하기 위한 기본값, 예를 들어 뭐 50점 이상이면 좋은 거, 뭐 52점이면 좋은 거, 얘가 이 값을 설정해 놓고 그거를 이 컴퓨터 계속 돌아가면서 그 값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이런 개념 아닌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주고, 구해서 넣어주고, 그 학습은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타 학습 이런 게 메타에 대한 프로그래밍만 하는 거죠. 그 어떤 스탠다드나 아니면 요런 게 좋다, 이게 좋은 거야라는 것만 걔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 이 계산하는 거는 컴퓨터가 한다, 이런 개념인가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쁜 여자라는 거를 내가 만약에 정의하고 싶어요. 기계학습을 통해서. 그러면 마인드대로 송혜교에 가까운 사람이 이쁜 사람. 송혜교에 가까운 사람이 이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우리가 평가라는 기준을 정해주고, 예를 들면 눈이 뭐 3cm, 뭐뭐뭐가 있어, 이런 기준을 넣어주고, 기준까지도 스스로 찾아내잖아요. 요즘. 기준까지도 스스로 찾아내요. 네. 데이터를 잔뜩 넣어주면 데이터를 잔뜩 넣어주고 결과만 얘기해줘. 얘는 정말 예쁘다, 얘는 덜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가운데서 그냥 알아서 기준을 다 데이터를 쫙 훑어보면서 콘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기준까지 다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고요. 이제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다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지도학습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도학습의 경우는 이제 송혜교 사진을 놓고 이제 이쁜 사진 사람이야, 한가인을 놓고 이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게 이쁜 거야라는 걸 막 넣어놓으면은 이상형 월드컵 넣어놓으면 어떤 사진을 넣었을 때 얘가 예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거고요. 가장 쉬운 예가고 간단한 예가 이제 스팸 필터가 이제 좋은 예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스팸이다라는 걸 계속 저희가 뭐 얘기를 해주면 넣었더니 이제 어떤 이메일이 왔을 때 이건 스팸이야라고 자동으로 구분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그래머의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과거의 프로그래머와 향후의 이런 기계 학습이나 딥러닝 기반의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시대라는 이런 프로그래밍 방식이 되면 프로그래머의 역할이 뭔가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막연하게 그냥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프로그램 앞부분은 변한 게 없고 단지 이제 평가 이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는 그런. 아니, 과거에는 프로그래머가 로직을 만들 때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A 다음에 뭐하고 B 다음에 뭐하고 C 다음에 뭐하고 이거를 다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들어 주잖아요. if else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 하려고 그랬을 때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프로그래머한테 가져야 될 스킬셋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막연하겠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나요? 허 사장님 한번. 네, 그게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는데 이거 그 적절한 예를 들기가 참 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기보 데이터를 잔뜩 넣어놓고 이 상황에 바둑이라고 그러면 이 상황에 맞는 수를 놓는 걸 열심히 이제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짜는 게 이제 옛날 방식이었다고 하면, 요즘 방식은 이제 먼저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할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적용한 알고리즘이 이제 잘 돌아가기 위해서 가중치를 어떻게 둘지를 설정한 다음에 실제로 돌려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이 가중치 괜찮아 보인다. 또는 가중치가 그게 안 맞. 그러니까 가중치를 잔뜩 바꿔보고, 물론 이제 그 바꾸는 과정이 자기 경험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좀 그 복잡도를 좀 줄여야겠죠. 이제 시행을 그러니까 무한번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적정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0만 번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 1000만 번을 이제 실제로 돌려보고 어느 가중치가 제일 잘 맞았는지를 이제 찾아내고, 그래서 그 가중치를 적용해서 이제
걔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니까 약간 한 단계 메타 학습이라고. 이거 여기 지금 좋은 예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 바둑이에요. 그럼 옛날에도 컴퓨터 바둑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렇죠. 컴퓨터나 나를 두는 바둑이 한 게임 바둑 같은 것도 옛날에 있었고. 그때 그 프로그래밍 방식이랑 지금의 뭐 예를 들어 이 어떤 알파고 하는 방식의 차이가 뭔지를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코딩을 다 한 거예요. 그걸 내가 이렇게 놔도 걔도 뭔가 뭘 알아야 액션을 취하고. 초창기 프로그램은 그렇게 실제로 짰죠. 그럼 내가 여기 좀 좌변에 놨어. 그럼 얘가 이 상대편에 놓는 거에 기준? 아니면 걔는 그걸 어떻게 놓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도 프로 바둑 기사에 그냥 그거를 그냥 넣어놓고 이게 좋은 수다라고 평가해서 그냥 넣지 않았을까요? 그게 기계 학습이 그거인 거예요. 프로 그치. 기사가 두는 거를 정답으로 간주하고 그러면은 기본으로 학습시켜. 가령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을 거잖아요. 뭐 A 요소, B 요소, C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가중치를 둬서 그걸 가지고 계산한 값을 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중치를 과거에는 이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뭐 내가 요 요소를 올리면은 더 가까워진다. 이 요소를 낮추면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막 조정해가는 걸 직접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가중치를 이렇게 조정해라라고만 하고 그 이제 기계 학습을 통해서 그 가중치를 막 맞춰가는 거죠. 이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내가 모르니까 많은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에서 컴퓨터랑 싸울 때 컴퓨터가 이제 우리가 뭘 하면은 막 싸우잖아요. 일단 그 로직은 그냥 그 일정의 공식을 지금 담아 놓은 거죠.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짜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어떤 애가 어떤 걸 생산하면은 뭐 제가 SCB를 2개 만들었어. 그러면 너는 마린을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게 로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내가 뭐 들거든요. 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제가 알고 거기에 근데 좀 약간 인공지능적인 게 있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네.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는 뺄게요. 바둑으로 계속 그 옛날 바둑의 어떤 기계식 학습은 그러니까 이 책에 따르면은 뭐 고수의 기보를 입력해 놓으면 그거랑 최대 유사한 형태의 수를 두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하는 방식은 물론 거기서도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 과거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했다. 그렇죠. 뭔가요, 그게? 그거는 뒤에 이제 뭐 알파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프로그래머의 역할은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과거에는 코딩을 하는데 코딩이라는 게 어떤 그 프로세스 그 절차대로 뭐 A가 만약에 10보다 크면 이런 행동을 하고 10보다 작을 땐 이런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것들을 실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하고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계속 순서대로 다음에 뭐라고 이런 식으로 그 모든 로직을 알고리즘을 그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하는 게 이제 과거에 이제 개발자가 하는 일이면 실제로 그러면 A부터 Z까지 다 구현을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가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선택할 건지 뭐 딥러닝이니 이런 걸 선택을 한 다음에 이 그 선택한 그 알고리즘의 소프트웨어에다가 어떻게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건지 그다음에 그 원하는 결과에서 지금 그 탐색과 평가잖아요. 탐색을 하기 위한 방법들 그다음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뭐 가중치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부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가중치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아서 딥러닝에 그냥 그 데이터를 무한장 넣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그냥 만들어내는 점점점 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죠. 개발자도. 이게 좋은 사례가 예를 하나 그 가령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예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것을 보고 의자라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높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뭐 폭이 있고 다리의 개수가 있으면 높이가 쭉 올라가면 뭐 의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양의 관계고 그 다음에 이 뭐 크기가 커지면은 의자일 확률이 낮아지니까 음의 관계고 이거를 처음에 프로그래머가 아예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는 거지. 거기. 그게 이제 완전 전통 방식. 내가 이미 다 넣어갖고 의자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확 정해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의자라는 정답이 있잖아요. 그걸 막 넣어서 다양한 종류의 의자들을.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자가 있으면 얘가 그거를 다 분석해서 이제 정답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를 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게 요즘의 방식.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 책의 후반에도 그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둑 알파고가 하는 방식이 바둑판을 가지고 무슨 세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서 맞아요. 이미지로 인식한다고 나와요. 이미지 인식 방식을 가지고 바둑을 풀어요. 옛날 방식은 바둑을 잘하는 사람이 바둑을 잘하는 알고리즘을 짜는 건데 그렇죠. 전혀 다른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학습 엔진을 뭘 선택할 건지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제일 적절한 인풋이 뭔지를 설계하고 그게 이제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머가 하는 역할이 완전 바뀐 거죠. 이런 거예요 혹시? 뭐 아까 이것도 제 이해 선상에서 바둑을 예를 들어 딱 좌변 하나 뒀어. 그러면 그 랜덤하게 뭐 얘가 뭐 이렇게 그 상대방이 인공지능이 두는 거야. 그럼 그 상황을 점수나 이런 걸로 평가를 해.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딱 두고 그다음에 내가 또 둬. 그 그림이 점점 쌓여갈수록 그 패턴이나 인식이 되고 그 패턴에서 점수가 높은 거를 둬. 그래서 그게 막 반복이 되면서 점점 더 좋은 수를 둬. 이런 식의 개념인가요? 그게 강화학습인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행마 예측 알고리즘이 하나가 있고 승률 예측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놓을 때 행마를 어디다 놓으면 좋은지와 그걸 넣은 다음에는 이게 어떠한 승률을 갖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이제 개선하는 방법들이 뭐 딥러닝도 있고 강화학습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인공지능이 의학에 적용된다 이거는 얘를 치료해 상태가 좋아져 플러스 상태가 나빠져 마이너스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적용. 그렇죠. 뭐가 있는 거죠. 아니 이를테면 거지. 그 엑스레이 사진이 있으면 그런 예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의학에서 쓰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보통 이미지를 많이 써요. 영상 판독. 영상 판독. 그래서 여기가 뭐 암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몇 개를 학습시켜 놓으면은 얘가 그 다음부터 이미지를 봤을 때 이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이제 감별해 가지고 확률이랑 같이 알려주는 거죠. 최종 의학과가 지금 많이 이제 그게 되잖아요. 도전을 받고 있는 거지. 그거는 이제 그 구글 포토처럼 이미지 인식을 해서 그거가 최대한 유사한 형태의 모양을 찾아내는 그런 쪽이네요. 근데 그거는 그 정확히 말하면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패턴 인식. 패턴 인식 자체가 인공지능이 다시 처음에 얘기로 돌아가서 지능이 뭐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렇네요. 탐색을 하기만 했었는데 거기 평가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 평가를 해야 되니까 예측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진짜 단순 계산기랑 인공지능이랑 간에 어떤 있다면 그 중간에 평가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들어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기가 결국은 에뮬레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인 거고 얘는 딱 넣은 대로만 딱 나오니까 이 정도면 문과생도 이해해. 저는 이거 정도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프로그래머들이 만약에 과거에 10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막 3명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요소와 줄어드는 건 맞나요? 프로그래머만이 아니죠.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줄어드는 것과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이 시장이 커져서 뭔가 인공지능이 더 활성화돼서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저는 만약 그런 문제로 넘어간다면 저는 프로그래머 일자리 절대 줄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에 절차적으로 해야 된 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돌아가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게 기본이에요. 그 기본 위에 이 인공지능적인 것이 돌아가서 의사결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결과를 바꾸는 그런 것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오히려 그 단순한 평가 작업을 하는 인력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의 스킬셋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프로그래머들의 일자리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든다면 비행기 조종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쭉 날다가 그 뭐 기류가 안 좋으면 약간 피해서 날고 그러다가 어쨌든 항로를 전체로 유지하면서 도착해서 착륙까지 해야 돼. 그러면 그 안에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해야 될 일은 그 기본 기계적으로 그 이륙할 때 뭐 이렇게 엔진을 어느 정도 세기로 시작을 한 다음에 이게 좀 반응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얼마큼 띄우고 이런 것들 기계적으로 절차적인 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다 돼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막 축적이 되면 인공지능이 거기서 사람이 하던 결정을 인공지능이 하게 되면 완전 대체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안에 개발자들의 일은 끊임없이 계속 있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백데이터를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들은 어쨌든 프로그래머들이 해야 되는 거네요. 기존의 방식의 그 기계적인 코딩도 저는 계속 사회 전 분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딩을 인공지능은 못해요? 코딩도 인공지능이 한다는 게 오토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요즘 구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긴 하죠.
코딩도 인공지능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딩 중에 뭐 단순 퍼블리싱이나 아니면 단순 짜거나 이런 거는 많이 대체화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이렇겠죠. 만약 창호님이 뭔가 필요해. 그래서 개발자한테 그 전엔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작하는 걸 만들어 줘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인공지능이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게 되면 그 인공지능한테 얘기를 하고 그걸 절차로 코딩하는 거는 기계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혼란스러운 게 옛날에도 이런 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코딩을 대체하는 툴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게 제대로 사실 자리 잡지 못하고 다 없어졌잖아요. 왜냐면 지금도 예를 들어 뭐 아이폰 앱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앱이 있는데 코딩 다 짜서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문과적인 또 질문을 하시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자가 왜 필요하냐 뭐 이런 거죠. 아니죠. 그거랑 수준이 다른 질문이야. 쉽게 개발할 수 있을 거 있으면 내가 할 텐데 이런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러네.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런 갭 같은 게 점점 더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수준으로 구현하는 거는 갭이 많이 줄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뭐 궁극적으로 더 윗단에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더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는 유지가 되겠죠. 똑똑한 프로그래머들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을 받겠다. 알고리즘을 짜는 사람들은 저는 필요한 기본적으로 거니까. 그냥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전 세계 많은 것들이 그냥 소프트웨어 쪽인 걸로 다 구현이 더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수요가 더 많아질 것 같아. 계속. 그쪽은 많아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잃는 사람. 그렇지. 그거는 이제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근데 뭐 우리가 얘기해봐야 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바뀌지는 않으니까.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떠들 뿐. 근데 현재는 도움이 되죠. 책에 보면은 그 기계학습 말미에 보면 이 사람이 개선 작업의 성공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했을 때 100번 시도하면 개선이 되는 게 2번 정도라고 2%.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 이후에 개선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하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개선이라면 뭘 개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률, 그러니까 승률이 여기서 보면은 그 승률이 52%인가가 되면 이제 그 승률이 실력이 향상됐다라고 보는데 52%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개발 주제에서 약간 벗어나서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뀌나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제 성우님. 저자는 현재 인공지능이 환원주의로부터 졸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결과에 대한 과정,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결과에 대한 과정을 인간이 그리고 그것을 만든 프로그래머조차 알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뭐 스티븐 호킹이나 일론 머스크가 암울한 미래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에 동의하시는지. 환원주의에서 졸업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그 결국 프로그래머조차도 메타로만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그 아웃풋에 도달하는 과정을 아예 몰라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환원주의의 문제라는 게 사람이나 생명체나 다 같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분자까지 이해를 하면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냐? 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뇌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뇌신경학자는 동키콩을 이해할 수 있나라는 뭐 논문이 있어요. 뭐 인터넷 동키콩 그 게임 캐릭터 동키콩을 이해할 수 있나라는 그 짧은 논문이 뭐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만화로도 그려져 있고요. 거기서 보면은 어떤 이제 양덕 분이 그 CPU를 정말 똑같이 카피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거 핀을 하나 뽑아보기도 하고 상처를 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동키콩 게임을 돌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뇌과학자가 fMRI로 지금 하고 있지만 계속 뭐 상처가 난 데를 확인해보고 어떤 자극을 주고 fMRI도 뇌를 찍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제 CPU를 가지고 했는데 어쨌건 둘 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계를 예로 들어서 시계를 분해해서 조각조각을 다 내. 그러면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환원주의인데 요소를 알면 전체를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포난자 프로그램을 다 코딩을 뜯어봐. 그래도 포난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과가 왜 나는지 없다. 이게 환원주의에서 졸업했다. 그게 좋은 설명이십니다. 나중에 이런 책에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랑 결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공지능이라는 되게 큰 애가 나와서 우리가 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 지구를 살려면 인간을 멸종시켜야 돼라는 결론을 얘가 가져갔어요. 컴퓨터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멸종시키게
그러니까 그 결론을 내게 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AI의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는 근데 그게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발자가 얘를 만들었지만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계속 기계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계속해서 지능이 더 높아진 거야.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점 이론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내용이죠. 그러면 낮은 지능은 높은 지능의 의사결정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두 가지.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시점까지는 얘가 바둑 어떻게 잘 두는지 알겠어. 이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래가 그게 이제 내 지능을 뛰어넘었을 때 어떤 두려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개미는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걸로. 그러니까 저는 이 거죠. 대목을 어떻게 봤냐면 인간이 자기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방향도 모를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야기하는 결과를 모르는 채 노력을 해서 정말로 우리한테 이로운 게 아니라 해로운 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대목을 읽었을 때. 그게 두려움이 이런 것 같아요. 그 알파고 대국 같은 데 보면은 바둑 기사들이 중간에 이 알파고 멍청해. 이거 이제 인간과는 아직 뭐 차이가 많이 남았어요. 한참 그러다 끝나고서 말을 잃고 엄청난 수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겪었을 때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아니 근데 그게 좋은 결과를 계속 낸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뭐 핵시설 같은 걸 관리를 했어. 너무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가지고.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만약에 큰 데미지가 온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그 중간 목적이랑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자꾸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건 얘가 파운데이션을 읽어서 그렇다니까. 근데 파운데이션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중간 평가가 안 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바둑 아까 똑같이 들면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가 그때 판별이 안 되니까 이걸 막아야 될지 안 막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막 떠오르는 막 정치 지도자가 있어. 근데 인공지능이 얘를 죽였어. 근데 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히틀러를 초반에 죽인 것 같은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 시점에는 갑자기 걔를 왜 죽였을까? 왜 이런 식의 파운데이션에 그래서 인류가 종말해요? 아니요. 아니 궁금해서 책 소개를 어떤 사례가 나오나 거기서는 기억 나시나요? 혹시? 예전에 가서 좀 기억 안 나시나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거 얘기 길어져서 제가 하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괜찮아, 시간 많아요. 말씀하세요. 뭐 하여튼 먼 미래 은하 제국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 이제 적대되는 사람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얘가 지구를 떠나가지고 전 인류는 막 다 퍼져 있는데. 달이었을 거야 아마 그게. 달 어딘가 인공지능 얘가 숨어가지고 자꾸 그런 세력을 보내가지고 인류의 어떤 지속성장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 지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는 나쁜 행위라고 봤는데 결국 인류를 위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사실 되게 판단하기 어려워. 자기만 아는 거죠. 왜냐면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류가.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생각을 하는 거야. 인류는 앞으로 계속 어떤 투쟁과 이런 걸 통해서 진화를 해야 돼. 전쟁이 필요하다 이거지. 인류가 끊임없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 행성에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 한 행성이 자꾸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행성이 막 또 망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나갈 수밖에 없고. 떠나고. 이런 식의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는데 이게 세상이 그 옛날에 쓴 거야. 와. 일단 그걸 읽어봐야겠는데 인공지능 이해하려면. 되게 길어요. 다음 책 추천으로는 파운데이션으로. 너무 길어.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꼭 암울하지만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좀 더 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근데 저기 한 가지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I는 악마를 소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정말 만들고 있는 게 악마의 완성도를 정말로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읽어보면서 생각했던 건데 우리가 만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악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사람은 그게 두려워서라도 신을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 램프의 지니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제약을 걸어두고 우리가 모르잖아. 램프의 지니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램프의 지니가 램프와의 자기와의 연관성을 그 지니가 끊어버리고 스스로 독립해서 나가버리면 그렇지. 그게 무서운 상황이 생기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지니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지만 지니는 그 램프 밖을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이 제작을 할 때
뛰어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제약을 아예 걸어버리지 않을까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 얘기는 뭐 다음에 또 한번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좀 어려운 주제일 것 같은데 시작을 하긴 해야 되겠죠. 딥러닝의 원리와 역사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쉬운 얘기잖아. 깊은 배움. 과연 딥러닝이란 무엇인가요? 깊은 배움. 그 페이지에는 9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딥러닝 인공지능의 날개를 달다 이러면서 90페이지에 딥러닝의 원리와 역사라는 90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그 그림이 있어요. 인공신경망 모식도. 이게 뭐람? 저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뭐람? 이거예요. 인공신경망에서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거 뉴럴 네트워크에서 딥러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요. 뉴럴 네트워크가 딥러닝인 거죠. 딥러닝의 일종의 초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쪽보다 이 책에서 이 인공지능이랑 커다란 원이 있고 네. 그 안에 기계학습이라는 원이 있고 기계학습 내에 딥러닝, 뭐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회기, SVM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딥러닝을 제가 나머지 세 개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얘기긴 한데 그냥 이 기계학습의 방법론이다라고 일단 스타팅을 했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기계학습의 한 종류로서 딥러닝. 그리고 기계학습은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이제 했던 탐색을 평가하고 거기다 데이터가 쌓여서 쭉 이어지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제 주제는 이게 아니고요. 딥러닝이란 무엇이고 원리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일단 이걸 잘 이해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딥러닝이 이제 인공신경망이잖아요. 네. 인공신경망은 그 뇌세포를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게 뉴런이 있고 뉴런 사이를 시냅스가 연결하고 있잖아요. 아 예. 근데 그 뉴런의 어떤 시냅스에서 어느 한도 이상의 전기적 자극인지 화학적 자극인지 얘기했는데 자극이 가면 이게 그 다음 쪽으로 또 그 프로퍼게이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호를 전달하죠. 네. 그리고 비슷한 원리로 여기서도 이제 그 뉴런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시냅스를 만든 다음에 이 뭐 가중치가 얼마 이상이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게 만드는 그걸 만들어 놓고 문제를 넣고 대답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잔뜩 넣고 대답도 잔뜩 나오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컵 비슷한 사진을 잔뜩 집어넣고 그 나중에 이제 컵 모양의 사진을 집어넣으면 이게 컵이다. 또는 컵이 아닌 것 같은 거 넣으면 이제 아니다라고는 답이 뭐 이제 적중률이 높아지면 이제 잘 학습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리고 92페이지 보시면 이 그림 있잖아요. 예. 그 레이어가 그 전에는 두텁게 하니까 학습이 안 됐었는데 요즘은 두텁게 하니까 학습이 되기 시작했다. 하면서 92페이지 이 그림이 있는데 레이어가 그럼 이게 두텁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눠지는 시냅스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뉴런을 여러 이제 층으로. 그렇죠. 뉴런 개수가 많아졌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뉴런 개수가 적었을 때는 잘 학습이 안 되더니 뉴런 개수를 많이 하니까 예전보다 학습이 잘 됐다. 왜 늘렸던 거예요? 과거에는 뭐 늘리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발상의 전환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책에는 예전에는 레이어를 늘려 깊게 했더니 도저히 써먹을 수가 없었고 학습이 어려워졌대요. 레이어가 많아지면. 근데 어떤 최근에 어떤 연구 결과에서 극복을 했나 봐요. 저 CPU 일단 CPU만 이용해 가지고 정확히는 저도 잘 이해는 못 하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CPU 방식으로만 했을 때는 처리 속도가 뭐 너무 느려서 그때 못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때 데이터 500개 넣으면은 걸리는 시간이 뭐 50만 년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성식이 빨라져서 GPU를 이용하면서 뭐 다른 방식 그 수학적으로 다르게 푸는 방식들이 생기면서 제가 봤을 때 청취자분들이 레이어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우선 청취자분들이 우리랑 비슷하구나를 되게 공감할 것 같고요. 여기 레이어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뇌를 모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묘사.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뉴런이 하는 게 어디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단순 계산해서 다음 뉴런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뉴런이 한 뉴런에서 한 뉴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음 레이어에 있는 모든 뉴런하고 연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레이어와 레이어 91페이지 하단에 주석에 나와 있어요. 이거. 예, 그거 봤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레이어와 레이어 간의 연결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 자 제가 이해했던 건 앞에까지는 컵이야. 그다음에 이 컵이란 걸 내가 알기 위해서는 컵에 되게 많은 이미지를 이건 컵이야라고 딱딱딱딱 입력하는 거야. 이건 컵, 이건 컵, 이건 컵, 이건 컵 아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컵이냐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이미지와 얘와 이건 컵이야라는 게 연결돼 있는 게 뉴런이잖아요. 그러니까 뉴런은 하나의 뉴런이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뉴런은
그 컵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보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뉴런은 컵의 크기를 보는 거야.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설명돼 있는데? 그게 인풋 요소인 거예요. 그거를 쪼갠 게 인풋 요소고. 그치,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어. 쪼갠 게 인풋 요소고. 아니 나눠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 처리는 뉴런이 하는 네, 거고. 각각.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인풋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뉴런에 들어가면 그것을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뉴런 하나가 그 자기한테 특화된 걸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입력 데이터가 그 개별 뉴런 연산하는 개별 뉴런한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A 플러스 B 할 거고 얘는 C 플러스 D 하고 얘는 E 플러스 뭐 계속 그렇게 연산을 하는 뉴런들이 한 레이어에 있는 거죠. 그럼 걔네가 계산한 결과를 다음 레이어가 받는 거예요. 받아서 또 걔네도 또 그걸 걔네는 연산을 하고. 다음 레이어. 그게 그래서 레이어를 깊게 쌓았기 때문에 딥러닝이 되는 그러니까 컵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한 레이어는 그 컵에 어떤 요소들이나 뭐를 판별하든지 컵을 판별하는 한 첫 번째 레이어는 뭐예요? 첫 번째 레이어는 그냥 인풋 요소를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레이어들이죠. 계산을 아예 안 한 거. 처음에는 입력만. 그래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컵이잖아요. 네. 이 첫 번째 레이어는 네. 컵에 이건 동그랗고 이 모양은 이렇고 뭐 재질은 이거다라고 여기 예를 들어 5개 동그라미가 있으면 하나 논. 요게 저는 레이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놔둔 거? 아니 레이어에는 뉴런이 있고 뉴런은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들어온 거는 그 레이어가 아닌 거죠. 그거는 인풋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풋을 첫 번째 레이어가 인풋을 잡는다고 해보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컵의 크기, 그다음에 동그란 정도, 그다음에 모서리, 뭐 원도 각자. 이렇게 우리가 곡률 반경, 그렇지 네트워크 이론 같은 걸로 원이 이렇게 닫혀 있나 열려 있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해서 그걸 각각의 뉴런이 쭉 받아. 그래서 각각 그걸 처리해서 그 다음 번으로 넘겨서 그 다음 번은 첫 번째에서 처리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쭉 가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야. 그 정확하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넘기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뭐가 연결돼 있는지 이게 가장 그 제가 생각하는 쉬운 예는 여기 보면 마리오를 이 딥러닝 뉴럴 네트워킹으로 해서 플레이를 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마리오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고 얘가 이렇게 하면은 장애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애물들은 하얀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걔는 이제 거기를 닫고 뛰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그 악당이 나오면 걔가 검정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럼 그게 인풋 값인 거야. 그리고는 얘가 아웃풋이 뭐냐면 키들인 거예요. 그 오른쪽으로 갈 거냐, 점프를 할 거냐. 그 중간에가 이제 딥러닝으로 레이어들이 있어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아까 내가 이미지로 하얀색과 검은색을 그리고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걸 인풋을 받아서 계산을 먼저 해요. 1차 계산을 그게 첫 번째 레이어들의 뉴런들이 계산을 하고 그거를 다음 레이어한테 계산 결과를 넘겨요. 그래서 그 레이어를 다시 개발자가 마리오의 다음 레이어는 뭐예요? 그 뉴런이 똑같은 연산은 아니지만 개별 연산을 하는 뉴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뉴런들은 앞전 레이어에서의 결과값을 가지고 다 그게 다시 인풋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정도면 포기하셨을 거예요. 됐어요 이제. 아 그래요? 근데 이야기는 불가능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얘가 가만히 있어요. 공대는 위대하다. 근데 그 다음에는 무작위로 얘가 오른쪽 키를 막 눌러요. 그럼 가다가 죽어. 그러면 이게 언제나 점수화가 되거든요. 그럼 점수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얘가 계속 그거를 시도하면서 뉴런들 사이에 연결을 왜냐하면 이게 딱 들어가면 뉴런마다 계산식이 있는데 이 선을 강화할 거냐 약화할 거냐 끊을 거냐 이거에 대한 얘가 판단을 계속 하는 거 평가를. 뉴런이라는 거는 마리오가 점프할지 옆으로 비켜갈지 안 할지 뭐 요거에 그 하나하나가 뉴런이에요? 아니 점수 계산. 그러니까 그거의 값에 의한 점수 계산이잖아요. 요걸 하면은 살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면은 내가 이 다음 연산자에서는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얘가 온다라는 게 값으로 나오면은 그 뉴런들이 계산을 하고 다음 레이어로 넘기고 하면 그 끝에 가면은 검은색이 왔으니 점프를 해라라는 결론에. 네, 여기서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일단은 오늘 딥러닝 이해해 보려고 했으나 쉽진 않네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끝났어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